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구하선입니다. 착상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착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운 분들의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은 배아를 2번 내지 3번 이식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좋은 배아를 2번이나 3번 이상 넣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착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시험관하기를 여러 번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착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횟수가 반복되고 본인이 반복 착상 실패라는 진단이 붙은 다음에는 착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고, 그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얘기를 해드리면, 착상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면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신에서 면역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은요, 면역 전 단계인 프로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면역에 반대되는 안티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착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많은 치료들이 이 두 개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는다던가 뭐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안티 인플라메이션, 즉 면역이 항진되어 있는 걸 막아주는 건데요. 우리가 또 비슷하게 또 얘기하는 자궁 내막 자극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 프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면역 전 단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사실 기전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에게 다 쓰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떤 면역이 문제인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평가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착상에 도움되는 것들을 모두 해주는데, 그래서 착상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볼 때 카테고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본인이 어떤 게 더 잘 맞는 치료인지를 조금 고민해보고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그러니까 때려붓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곳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런 착상에 도움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신이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프로인플라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 성립이 된 이후부터 유지가 되려면 안티인플라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쪽으로 더 치우쳤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그걸 평가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기전이 프로인플라메이션이 부족해서 임플란테이션, 착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착상까지는 됐는데 유지가, 그러니까 꼭 유산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이 1년으로 쫙 이루어져야지 아기지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치료를 하면 참 좋은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때려붓기를 하는 거고, 잘 생각해 보면 그 때려붓기는 서로 반대 작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려져 있는 많은 반복 착상 실패 치료들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게, 정확한 평가가 없이 치료가 이루어져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정확히 평가의 툴이 없어서 어떤 치료가 맞다 안 맞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조건 모든 치료를 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역 치료를 아무나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분들이 딱 두 부류잖아요. 습관성 유산하고 반복 착상 실패. 두 개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궁 내막이 얇은 것은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가끔 조금 오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궁 내막이 얇다, 두껍다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완전 다릅니다. 대부분 저희 환자들은 다 알고 오시는데요. 자궁 내막이 가장 두꺼울 때는 배란 1입니다. 그러니까 배란 1 전에 7mm가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7mm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자궁 내막이 얇습니다, 아닙니다를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난포의 성장, 그리고 배란 주기 이런 것들 맞춰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두꺼워야 될 때인 배란일에 자궁 내막이 7mm, 어떤 논문에서는 8mm까지 얘기하는데 미만일 때는 그 이상인 군에 비해서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얇은 자궁 내막의 치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약물적인 치료이고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약물적인 치료는 포커싱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막을 두껍게 하는 거, 그리고 내막 자체를 두껍게 하지는 않지만 착상과 관련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주로 자궁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막이 얇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치료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해부학적으로 유착이 있을 때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유착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자궁경도 너무 자주 하거나 얇은 자궁 내막 치료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뿌리층까지 또 오히려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자궁 내시경도 너무 과도하게는 자주 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약물적인 치료는 우리가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을 이제 충분히 투여를 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주는 거, 주사든지 먹는 약을 통해서, 아니면 내 몸에서 난포를 자라게 해서 내 몸에서 내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 얇은 자궁 내막을 가지신 분들을 치료를 할 때는 일단 진짜 자궁 내막이 얇은지를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치료 플랜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습관성 유산하고 반복 착상 실패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질환이에요. 습관성 유산은 말 그대로 임신은 잘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고, 반복 착상 실패는 아예 착상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완전 다른 카테고리인데,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에서 하는 검사가 같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임상적으로는 두 습관성 유산, 습유와 반착, 반복 착상 실패일 때 하는 검사가 동일하고요. 주로 피 검사를 통해서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염색체 이상. 그게 이제 부모의 염색체 이상으로부터 유래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인데 그게 부모 유래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부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중격자궁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고, 자궁 안에 유착이 있다던가 용종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혈전과 관련돼서 있을 수 있고, 자가 항체,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는지, 이렇게 이 정도 카테고리로 보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네가 다 정상일 때 추가로 보는 게 자연사례 세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걸 다 같이 보고 있죠. 원래는 이 검사가 이 네 가지가 다 이상이 없을 때 원인 불명의 습관성 유산 또는 반복 착상 실패에 들어가고, 거기서 NK셀을 보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편의상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습관성 유산이 된 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유산 경험 3-4번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2번 정도 시험관을 하고 2번 정도 유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권유를 받은 치료가 뭘까요? PGT예요, PGT. 왜냐면 유산에
습관성 유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아까 태아 염색체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PGT를 권유를 받아서 PGT 정상 배아를 넣었어요. 또 유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자궁 기형이 있었는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뭐 원인을 다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환자분들이 두세 분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습관성 유산이 진단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원인 불명이 있지만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이고요. 어쨌든 가장 흔하게 치료가 쉬운 습관성 유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막자궁인 자궁 기형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최근에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처음에 오시면 입체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저희가 혹시 놓치는 자궁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는 그 2D 초음파로도 자궁 기형을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그 그림 말고 조금 이렇게 틀어서 보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고, 난임 의사들이 봤을 때 자궁 내막이 좋고 난소에 혹이 없고 자궁에 혹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상태, 즉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원인이 사실은 찾기 쉽지만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본인의 자궁이 정말 정상 모양인지를 한 번쯤은 여쭤보시고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자궁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꼭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질환이지만 임상적으로는 원인을 평가하는 검사가 같습니다. 네, 그 수액요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거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수액이 반드시 착상률을 높인다는 근거를 확실히 갖는 수액 치료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액 치료가 항산화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항산화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난자의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몇몇 연구에서는 아주 소규모 스터디이긴 하지만 착상률을 높일 수는 있다는 아주 소수의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서 나쁘실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액 치료를 너무 맹신하시거나 수액 치료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배아 이식 후에 수액을 맞으시는 것은 임신율을 높이나요?를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액을 맞는 게 전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맞으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착상 실패나 습관성 유산의 메인 원인이 염색체 이상이거든요. 태아 염색체 이상인데 그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엄마 아빠 유래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염색체 검사는 필수 검사입니다. 부부 염색체 검사는 피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체열을 한 이후에 이제 분석하는데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체열로 간단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태아의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을 해주면 임신율이 높아지거나 임신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치의들이 반복 착상 실패나 습관성 유산일 때 태아 염색체 검사, 즉 PGT를 권하는데요. PGT는 내가 유전 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그 치료 방법 중에,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 그게 필수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PGT를 해야 된다거나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해서 반드시 PGT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PGT라는 것은 그냥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습관성 유산 검사는 우리가 대부분 피검사로 하기 때문에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시행을 하고요. 아마 이 질문의 요지는 습관성 유산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배아 이식을 해야 되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습관성 유산의 검사에서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을 때 언제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는 논문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치의들이 체열을 하면서 정확히 치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거나 배아 이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번 달부터 그냥 치료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몇몇 치료는 임신이 확인된 다음부터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가 그거 같은데, 검사를 미리 하고 그 원인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하고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좋냐를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고요. 임신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하면 됩니다.